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어드바이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봇이 로봇 어드바이저인데 먼저 인공지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요것의 첫 글자인 A자와 I자, 인공지능 이렇게 되는 거죠. A자, I자를 가져와서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인공지능이다. 자, 그러면 AI, 즉 인공지능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 또 추론하는 능력, 또 인간의 지각 능력, 또 인간의 언어 능력, 또 인간의 이해 능력, 이런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뭐냐면 인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능은 먼저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 또 추측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추론 능력, 또 지각 능력,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말하고 쓰고 하는 언어 능력,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이해 능력,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컴퓨터가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가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은 인위적인 지능이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능력을 모방한 인위적인 능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여러 가지 지능이랄지 지각 능력이랄지 언어 능력, 이해 능력, 이런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을 컴퓨터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 생활에 이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 또 우리 사회에 이 기술이 가져온 영향력, 혁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경제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인 영향력. 그래서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AI 기술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면 약 2030년까지 13조 달러의 추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즉 새로운 부가가치를 13조 달러 이 정도로 창출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GDP 상승률에 비추어 봐서 인공지능이 끼치는 그 효과는 약 16%, GDP를 16% 정도 늘려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GDP에서 2030년까지 GDP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현재의 GDP 대비 2030년 GDP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약 16%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매년 연간 GDP는 약 1.2% 정도 추가로 성장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가 앞으로 엄청날 것이다. 자, 인공지능은 좀 전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자,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주로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했느냐. 물론 다양하게 이보다 뭐 더 많은 다양한 기술이 있겠지만 크게 5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언어 처리다. 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 말하고 쓰고 하는 이런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 또는 다른 기계, 프로그램이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의 언어 능력을 뛰어넘는 언어 능력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 증명, 세오럼 프로빙이라고 하는데 이론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사고력, 논리력, 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계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뭘 증명해낸다든지 이론적으로 뭘 추론해낸다든지 또는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든지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뉴럴 넷이라고 해서 신경망. 인간의 뇌 구조처럼 아주 여러 가지 신경망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컴퓨터 비전. 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인공지능이 실현할 수 있다. 자, 요 5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연 언어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요즘 뭐 자연 그 번역 뭐 영어로 번역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번역뿐만 아니고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와 대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언어 능력을 가진 컴퓨터, 인공지능. 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자연 언어 처리 능력입니다. 자, 이런 자연 언어 처리 능력으로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문가 시스템인데, 자, 여러 가지 인간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작업들을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다든지 또는 어느 산에 또는 저 깊은 바닷속에 광물의 매장량, 석유나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생물학이나 뭐 또는 공학 이런 데서 화합물의 구조를 추정한다든지 또는 금융에서도 쓰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보험에서 손해배상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등등 이 전문가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일자리 문제는 고용 문제는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증명, 세오럼 프로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학적인 정리 또는 논리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증명하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사고를 하고, 자,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증명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론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지금까지는 해왔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자,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사람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신경망 뉴럴넷인데, 자, 인간의 두뇌는 여러 가지 신경망, 또 인간의 몸도 여러 가지 신경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특히 뇌세포는 신경망이 쫙 이렇게 얽혀 있죠. 자, 인간의 이런 신경망 두뇌를 모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경망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 한 가지 시간에 한 가지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시스템적으로 이 일들을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막이나 또는 신경망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적으로 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컴퓨터 비전인데, 자, 예를 들면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낸다든지, 자, 이런 것들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바꾼다든지, 자, 이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것도 문장으로 쭉 아래 자동으로 쓰이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문장으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생김새, 또 영상,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컴퓨터가 해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인공지능이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말을 하고 또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가 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인공지능은 이제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대 초에 1950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자,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이 하나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기계가 인텔리전스, 즉 지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다트머스 인공지능 여름 연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캠프를 차려가지고 그 캠프에서 사람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57년 이후에서 75년까지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컴퓨터 계산 능력이 엄청나야 되는데,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또는 70년대 초까지는 컴퓨터 계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 분야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못하고 약간 정체기를 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부활기라고 하는 1980년대. 이때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투자 또는 기관들, 기업체들의 투자, 돈을 막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혁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BM 딥블루, 자 이런 거가 나와죠. 자 IBM이 개발한 이 딥블루가 유명하게 된 거는 이 딥블루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 딥블루가 그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과 대결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AI가 이제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긴 게 바로 IBM의 딥블루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게 있죠. 알파고 2010년대에 나온 알파고. 자, 알파고가 왜 유명하죠? 그건 우리나라 이세돌, 프로기사 이세돌하고 바둑 게임을 했죠. 그래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어가지고 이세돌 기사를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인공지능은 왜 중요할까? 자, 1990년대 이후에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이 많이 되고 발전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컴퓨터, 노트북 또는 아이패드 이런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스마트 기기,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나 운영 비용도 절감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업무 처리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인공지능은 이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공적인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 적절한 양의 데이터, 즉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고 또 양질의 데이터, 좋은 품질,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AI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요즘으로 이야기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만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지만 특히 금융, 보험에서 많이 쓰입니다. 금융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위험관리랄지 또 고객 서비스, 또 자산관리, 투자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금융산업은 특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또 데이터, 고객 정보, 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을 금융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산업의 현황을 한번 보면 전 세계 AI 시장에서 금융 분야만 살펴보면 이 금융 분야의 비중이 거의 19%,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금융과 관련된 분야가 인공지능 전체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5분의 1 정도의 AI 시장이 금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과 관련된 AI는 굉장히 커다랗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AI가 또 금융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죠.
자, 2026년에 예상이 있는데 2026년까지 연평균 38%를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3조 2천억 이상의 돈을 금융 분야에 AI가 벌어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슈 사항도 있습니다.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한다든지, 또는 탄소, CO2,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랄지 기후 변화, 특히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올여름 엄청 더웠는데, 자, 여기에 인공지능,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할 일도 이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보안 문제, 시큐리티 보안 문제입니다. 자, 정보 보안,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기술 보안, 이런 등등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커다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또 시스템, 인공지능이 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돌아가는데, 이 시스템, 자, 해킹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컴퓨터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자,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 인공지능 또는 로봇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자본가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비자본가, 즉 노동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기술 또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양극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독과점이랄지 또는 나중에 성별, 인종, 민족, 종교, 건강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더 큰 문제는,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 세상 일을 다 하고 있으면 사람의 역할은 뭐냐? 사람의 위치는 뭐냐? 자, 이런 인간의 본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윤리적,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배구조 위험의 등장.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집단, 또 로봇을 가지고 있는 집단. 자, 그런 집단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기술과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기술과 로봇,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환경 문제, 고용 문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미래는 어떻게 바꾸어질 것인가? 한번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앞으로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로봇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수준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병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사, 사람이 했던 진단보다도 컴퓨터가 하는 진단, 인공지능이 내리는 진단이 더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환자가 오면 이 환자는 어떤 병이다를 더 컴퓨터가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도 더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고 수술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술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커다란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교육 분야도 혁신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방식,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학생 평가할 때 정확하게 평가하고 학습 이해를 정확히 했느냐, 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 평가 시스템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 교육이나 학습을 돕습니다. 그래서 학습 파트너가 인공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생님, 교수들, 전문가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또 선생님들, 교수, 전문가들이 학습을 지도하고, 자, 그랬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가르치고 인공지능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인공지능이 선생님이나 교수나 이런 조언자의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이자 학습 파트너가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탐색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게 좋을지, 나의 적성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과 다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자, 제가 속해 있는 학과가 경영학과인데 이 경영학과도 이제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오겠죠. 그렇지만 회사도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옵니다. 이 조직,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 그게 인공지능의 의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채용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면접을 보죠. 인공지능이 면접을 먼저 봅니다. 자동화된 채용 시스템.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회사 업무를 여러 가지 할 때 원가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가 대폭 절감이 되는 거죠. 기계는 24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하니까, 자,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가 절감. 그리고 보안도 강화됩니다. 자, 회사의 여러 가지 판단이랄지 경영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 회사 업무 처리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회사 운영과 경영 또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이내에는 금융의 모든 업무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가 됩니다. 특히 금융에서 웬만한 프로세스는 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업무가 다 자동화가 됩니다. 특히 고객 응대 서비스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다 고객 응대를 하는 거죠. 자, 고객 응대 서비스. 또 리스크 관리.
자,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리스크 관리 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안, 또 사기 방지, 또 인공지능이 개개인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커스터마이즈된 금융상품을 개발해주고 고객 하나하나에 맞는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제안해주고 또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자 이런 개인화 서비스, 개인 서비스, 고객 응대 서비스도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랄지 절세하는 거, 또 탈세를 방지하는 거, 또 지하경제 이런 것들, 자,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 컨트롤하게 된다. 자, 10년 정도를 보면, 자, 10년 정도 되면 금융의 모든 시스템은 플랫폼화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의해서 컴퓨터와 연동된 그런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 금융 서비스, 특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역시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 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는 모든 금융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20년, 30년 후, 10년, 20년, 30년으로 보면 이제 지불수단, 자, 사람의 신체 칩을 탑재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금융 서비스는 사람 몸에 안에 있는 칩에 의해서 다 모든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하나둘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 건물이랄지 창구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은행이라는 이런 건물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물론 이제 은행 대신에 데이터 센터랄지 금융 서비스 센터랄지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 또 특히 인공지능 로봇 이 뒤에 나온 로보 어드바이저에 의해서 이제 고객 응대랄지 투자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나 또는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금융 상품도 현재 있는 금융 서비스와는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금융 서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는 우주 항공 산업이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예를 들어서 화성에 진출한다 그러면 화성의 모기지론이랄지 인간이 달에 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달 부동산 모기지론 뭐 이런 것들 태평양 또 인간은 이제 바닷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다 해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도 개발하고 바닷속도 개발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의 활동 공간이 우주로 또 해저로 넓혀져 갑니다. 자, 이랬을 때 금융이 거기에 맞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세상에서 금융을 실현한다. 자,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로봇, 그것을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인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냐? 자,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자산관리, 투자 조언,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는 인간들에게 투자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 기업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로보 어드바이저가 해줍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목표나 위험 성향, 여기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을 합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문형 로보 어드바이저, 1인명 로보 어드바이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의 주요 분야는 투자입니다. 투자. 특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거. 자, 각 회사 또는 개인,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는 어떤 투자 원칙이나 그 나름대로의 운영 방식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를 테이크할지, 자, 이런 것들, 또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자, 이런 것들, 투자자의 성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 또 투자자의 선호하는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데,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리스크하고 리턴을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최적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는 결국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에 의해서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이론을 뛰어넘는 그런 알고리즘을 설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론을 뛰어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가 이제 진정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 그 이론에 충실해서 포트폴리오 투자 자문을 해줍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해서 이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커다란 시중은행이랄지, 아니면 투자 자문 회사랄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의존해서 투자 자문을 받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자문을 해주고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제일 커다란 장점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판단력이 더 뛰어나겠죠? 판단력이 뛰어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랄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적게 듭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면 사용료, 그걸 수입료라고 하는데 사용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게 어드바이서 그 어드바이스를 구할 때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면 그 수입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쉽다. 그리고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객관적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거나 뭐 이런 편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객관적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다.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보 어드바이저 역시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위험은 보안이죠. 보안, 시큐리티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익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오퍼레이셔널 이슈, 즉 실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걸 이슈, 즉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가 커다랗게 손실을 입혔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보안 위험, 시큐리티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이랄지 아니면 바이러스, 자,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운영 위험인데, 자, 지금까지 로보 어드바이저가 뭐 실수를 안 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도 실수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운영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아니면 로보 어드바이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자, 이 중에 만약에 커다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밍한 인공지능 설계자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알고리즘 소유자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뭐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오류 시에 커다란 손실을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 불분명한 책임 소재. 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로보 어드바이저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금융산업에서 특히 이 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를 한번 보면 독일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굉장히 커다랗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시사점을 보면, 자, 로보 어드바이저는 굉장히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커다랗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로보 어드바이저도 역시 같이 동반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 관리 업무, 투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규제를 풀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하고, 자,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더 다양한 상품도 개발하고 또 고객 서비스도 더 많이 해주고, 자, 그리고 금융당국은 규제를 더 완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테스트베드, 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금융산업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특히 금융산업 중에 한 예로 투자, 자산 관리를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의 미래 또 나의 직업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